안녕하세요. 공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시는 쿠라팁.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아니, 큐라티스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공시입니다.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가장 가슴 떨리는 공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임상 성공과 라이선스 아웃, 속칭 엘로로 불리는 공시와 더불어 너무 사랑스러운 공시 중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고 스캘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저처럼 단기 투자하러 급등주 들어갔다가 물려서 강제로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요. 특히나 개인 주주들이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일 거예요. 저는 바이오 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주식쟁이이다 보니 몇 번 기회가 있었고 그때 공부를 해둔 게 있어서 위 공시를 보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엄청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단계, 그게 바로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은 신약물질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부작용이 심하면 출시를 할 수가 없겠죠. 비아그라처럼 부작용이 오히려 큰 돈을 벌어다주는 경우도 있으니 재미있죠? 비아그라 얘기가 나와서 토막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율무가 남자 정력에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널의 편집자는 아침마다 율무차를 1리터씩 먹는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튼 이런 임상시험은 시간 순서에 따르면 전임상, 1상, 2상, 3상을 통과하면 약을 판매할 수 있고요. 4상이라고 해서 약을 판매하면서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상시험도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도 추가로 받아야 진행할 수 있어요. 임상시험 허가기관은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요. 미국은 FDA일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 투자했던 주식 중 하나가 글로벌 임상을 진행했었는데 임상 스케줄과 결과를 FDA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서 편했던 기억이 있네요. 우선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보물질은 천연물질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합성 화합물질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판매되는 약들은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기에 후보물질이 뭐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이제 임상후보 물질을 찾은 후에는 이걸 가지고 전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전임상시험은 흔히 마우스의 약물을 투여해보는 단계인데요. 영화에서 자주 보던 하얀 실험지에 약을 넣는 거예요. 하얀 실험지는 사람 인체와 대사작용이 비슷해서 전임상시험에서 하고 일부에서는 소나 영장류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전임상시험은 인체와 대사작용이 비슷한 실험쥐에게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인체 투여 시 부작용 및 독성에 대한 1차적인 안정성과 효능, 그리고 인간에 대한 투여량의 범위를 추정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즉, 전임상시험에서는 약효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단계이며 임상 1상에서 최초로 사람에게 신약 후보물질을 투여하기 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전임상시험의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해당 결과를 가지고 허가기관의 사람을 대상으로 2K 제1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임상 1상은 사람에게 신약을 투여해 약물이 생체 밖으로 배설되기까지 흡수, 분포, 대사하는 움직임 등을 검토하고 약물의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투여량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어라? 전임상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동물을 대상으로 전임상을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람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 20명에서 80명 정도로 진행하고 어떤 경우는 10명 정도의 소수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때요? 쉽죠? 좋아요. 바로 이 임상 1상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게 큐라티스의 오늘 공시인 거예요. 큐라티스 만세. 해냈구나. 그렇게 임상 1상이 무사히 잘 끝나게 되면 신약 후보물질의 양리 효과와 안정성은 어느 정도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단계가 제2상 임상시험입니다. 보통 100명에서 200명 내외의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게 되며 향균제 같이 다양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는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임상 이상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당연히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잘 보겠지만 신약 후보 물질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예요.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2년에서 3년 동안 장기간 관찰하며 약물의 유효성을 확립하게 되고 다양한 투약 방법의 결과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투약 방법을 도출하는 게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바이오 투자하실 때 많이 보시던 효과 효능 관련한 논의도 여기서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다른 비교 약물과의 효능 대조와 검증이 대부분 임상 이상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단계에서 2A, 2B 뭐 이렇게 뒤에 알파벳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A가 붙으면 약효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고 B가 붙으면 용량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임상 이상까지 무난하게 통과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검증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은 보석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상까지 통과했다는 건 효과 자체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3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3상은 2상과 비슷하지만 투약하는 환자의 수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참가자도 다양화하게 되죠. 인종과 연령, 성별에 따라 예기치 못한 인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식습관이나 생활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보통 1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2-3년간 관찰을 하게 됩니다. 3상을 잘 끝마쳤다면 결과보고와 함께 NDA라고 불리는 서류를 허가기관에 제출하게 되고 허가기관은 서류를 검토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가 있는 신약이라고 판단되면 시판 허가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 아저씨가 어디다 약을 팔어? 3상을 진행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임상 2상까지 끝내고 나면 소규모 바이오 회사들은 큰 글로벌 제약회사에게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돼요. 라이선스 아웃은 나중에 한번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임상 4상의 경우는 시판 후 테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이미 약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난 이후 이야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지만 안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안심할 수는 없겠죠. 뭐 어때요? 후달려? 그래서 간단히 임상시험에 대해서 단계별로 요약하자면 모든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과 효능을 다 검증하지만 투약 대상과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전임상은 동물한테 약을 투여하면서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는 단계이고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정성을 집중 검사하는 단계예요. 임상 2상은 환자에게 투여해서 유효성을 집중 검증하고 임상 3상은 대상 환자 수를 늘려서 치료적 확증을 검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임상 단계는 알겠는데 임상 시험 통과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학신문을 찾아보니까 2022년 임상시험에서 승인 신청이 떨어진 임상시험의 종합 성공률은 전체적으로 6.3%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임상 2상이 가장 성공률이 낮고요. 임상 3상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경향을 가지게 돼요.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투약을 해서 약효를 인정받는 단계가 가장 빡세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임상 2상 이후 라이선스 아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임상 단계 성공률 수치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2022년이 좀 특이하게 임상 1상의 성공률이 임상 2상의 성공률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임상 2상 성공률이 30% 수준으로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큐라티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큐라티스의 일상 승인 공시가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임상 1단계는 앞서 말했듯이 환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 몇십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큐라티스의 경우는 연령대를 지정하고 일상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많은 120명이 참여하는 임상이잖아요. 임상 대상자만 보면 2상과 1상 중간에 있는 아니면 2상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서 공시를 또 뒤적뒤적 해봤어요. 그랬더니 큐라티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QTP-101이라는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었더라고요. IPO 이전에 진행했던 임상시험이라서 공시에서 확인을 못했던 건데요. 큐라티스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QTP-101은 지난 2021년에 국내에서 성인용 임상 2회 이상과 청소년용 임상 1상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식약처로부터 글로벌 임상 2B 3상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하네요.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센스 있게.
왜 굳이 연령대를 나눠서 복잡하게 여러 번 임상을 진행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QTP101은 결핵 백신이라서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결핵 백신에 대해서 찾아보니 현존하는 유일한 결핵 백신은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는 BCG라고 하는데요. 불주사라고 불렀던 무서운 주사, 저도 맞았어요. 개 아파. 왜 이러는 걸까요? BCG는 접종 후 10년에서 15년 후 백신 효과가 사라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청소년기 이후로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큐라티스가 개발하고 있는 QTP101은 BCG처럼 아이가 맞는 게 아니고요. 성인과 청소년 대상으로 BCG로 형성된 생체의 면역 반응을 부스팅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기존의 면역 효과를 부스팅하는 신약 물질이다 보니 약 효과 사라진 이후 연령대에 따라 효과를 따로 측정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약 투여 대상인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임상을 IPO 이전에 이미 진행하였고, 지금 나오는 임상 1상은 5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공식 결론. 하나, 큐라티스가 임상 1상 진행한다고 해서 애송이인 줄 알았는데 이미 다른 연령대에서 임상을 승인받았고 진행하고 있더라. 이제 막 임상 시작한 꼬꼬마 아니다. 둘, 임상 시험의 최종 성공률은 10%도 안 되고 기간이 10년은 걸리는 지리하고 어려운 여정이다. 바이오에 투자하려면 장기 투자를 맘먹고 들어가야 하고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도 철저한 스터디가 필요하다. 셋, 큐라티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은 기존 결핵 백신을 보완하는 부스팅 역할을 하는 거라서 아마 다른 신약 후보 물질보다 가능성이 높을지도. 지금까지 공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끝.